뉴스 보고 이걸 한번 올렸더라고요. 낙찰 받아가지고 명도 하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전입자한테 칼에 찔려가지고 죽었다고. 죽었어요? 예. 그 사람 이제 찾아가지고 건건을 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명도를 잘못하면은 이런 경우도 당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건 받았다 그랬죠?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였어요? 소유자였어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가는 거였어요? 얼마 정도? 3천 정도. 3천 정도? 보증금이 그 3천이 다였어요? 아니, 전세로 1억 9천 정도 받고 못 받는 게 3천 정도. 그래도 일부는 좀 받고 나가는 거네. 그래, 명도 잘 했어요? 많이 고생했어요. 아니, 그래도 8, 9천 원 받고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소위 약간 꽉 막힌 분이라서 처음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강제 집행까지 가기 전에 이제 연락 와서 이제 집행 들어간다라는 그 시점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조건에 맞춰가지고 나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때도 이제 다시 보자 해가지고 좀 터무니없이 부르더라고요. 얼마 정도? 처음에 한 2, 300 정도에 2, 300? 예, 몇 평인데요? 25평 이상. 25평이면은 집행 비용이 예상되는 게 한 250에서 300 정도 되겠네? 터무니없어요. 처음부터 얘기가 잘 됐으면 괜찮은데 처음에 무조건 못 간다, 뭐 법대로 해라, 안 나간다 해가지고 좀 감정이 틀어졌던 상태예요. 나중에 인도 변경 다 받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저는 사실 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죠. 그 미납 관리비는요? 그거는 자기가 다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미납 관리비를 자기가 꼼꼼하게 다 내고 있는 사람이었는 거네? 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보증금을 한 3천 정도 못 받는 거였고 예. 그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악한 사람은 아니죠. 그냥 그 상황이 억울한 거죠. 그 억울한 걸 누군가한테 표출을 해야 되는데 전주인은 연락이 안 될 거고 누군가한테 표출할 사람이 내가 여기 새로운 집주입니다 라고 했는 사람이 본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3천만 원 다 주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주려고 하는 거는 되게 악한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깝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생각했던 100만 원에서 끝내려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죠. 마지막에 그럼 줬던 금액은 얼마예요? 마지막에 50만 원. 이사비 50만 원을 끝냈어요. 예. 그래서 희열을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사람 마음이 이렇게 처음에 딱 입에 협의됐으면 괜찮은데 되게 끌다가 되게 웃긴 거야 이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이기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은 왠지 금액이 많든 적든 내가 뭔가에 손해를 봤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50만 원 됐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나갔어요. 맨 마지막에 내가 악수하고 그 악수가 악수야.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나갔겠냐고요. 예. 강제 집행 단계까지 갔다 그러면은 잔금 치르고 몇 달 더 버텼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몇 달 버티는 동안 이자는 안 나갔어요? 이제 나갔죠. 그렇죠? 예. 이자 나가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내보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이자비 생각하면 100만 원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100만 원 조금만 더 보태준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뭔가 내가 여기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희열을 느끼겠지. 내가 100만 원 더 준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에 뭐 크게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하고 다시 친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건데. 명도는 그런 거예요. 최고의 명도는 뭐냐면은 이 세입자가 나가면서 진짜 웃으면서 손에 꽉 힘주면서 열심히 살게요 하면서 막 이렇게 넣는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분 좋게 나가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명도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서든 내가 생각했던 이사비에서 맞춰서 주든지 아니면 이사비를 안 주면은 내가 이 명도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는데 기분이 안 좋아. 웃으면서 나가지를 않아요. 뭐 잘 사십시오 라고 하지만 뒤돌아섰을 때는 내한테 어떤 악담을 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잘했다고 이렇게 명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뉴스에 나왔던 요 기사도 이거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했대. 원래 자기 집이었는데 강제로 이 집이 팔려가지고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이거 받았으니 나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
안 그래도 내게 법으로 해가지고 강제로 팔렸는데 악한 마음이 들어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악한 얘기가 나가면은 악한 결과가 나겠죠.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저라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장님, 내가 이 경매로 이 집을 구입했는 사람인데 앞으로 사장님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 조건만 맞으시면은 저하고 재계약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뭐 여기는 내 집이었는데 아직 소유권도 안 넘었는데 당신이 뭔데 지금 와가지고 내하고 계약을 하자는. 아 그렇죠. 아직까지 소유권은 취득이 안 됐죠.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은 잔금 날짜가 잡힙니다, 사장님. 저는 잔금 날짜가 잡히면은 바로 소유권을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만날 건데 지금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저하고 맞춰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조건만 맞으시면은 그냥 여기 살던 대로 그냥 사시죠. 여기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재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하여튼 생각 한번 해보시고 사모님하고 이 조건이 맞으시면은 여기 사는 거는 사셔도 됩니다. 저는 사장님이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칼 들고 나왔겠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살아라 그랬어요? 살아 그랬죠. 대신에 조건이 맞으면은 여기에 사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 얘기만 했어. 조건이 안 맞으면은 이 사람이 아유 안 되겠네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는 거는 이 사람 입장인 거예요. 예? 나는 조건만 맞으면 당신이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지금 대출이자 발생하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언제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좋은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자기도 잘해보려고 사업하다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리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데에서도 이 명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기술이 아니고 이 단어를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들어오세요. 예, 괜찮아요. 아직 시간 안 왔는데. 만약에 제가 세입자 만났다 그러면요, 나는 여기에 들어가지고 뭐 구입해가지고 이쪽에 살 목적으로 산 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뭐 내하고 맞으면은 재계약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해봤어요? 재계약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지. 지금 세 났죠? 복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다 틀려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한 9천만 원 정도 있을 거잖아요. 잘하면, 말만 잘하면 재계약도 될 수도 있었겠네. 그러면 이사비 줄 필요 없죠? 그럼 관리비도 내가 줄 필요 없죠? 중개해가지고 들어가는 중개 수수료도 내가 줄 필요 없죠? 수리는요? 예, 도배비도 안 들어가죠? 이 사람하고 내하고 재계약만 된다 그러면은 대출 이자도 소유권 취득하자마자 그때부터 월세 받겠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 실장님이 지금 서울에 가고 있다고. 2주 전에 노원구 받았는 걸 거기 전세 살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그대로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직거래하기로 했어요, 직거래. 그런데 이제 그 세입자가 불안하다고 집 앞에 있는 중개사에 해주려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중개 수수료가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직거래 하려고 그랬는데 중개 수수료 생각도 못 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 50만 원이면은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배 터지기 먹어도 50만 원이면 떡을 치는데 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냥 직거래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50만 원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면서. 근데 좀 있다가 부동산에 전화 왔더라고. 여기 제가 중개를 맡게 됐는데 여기 앞으로 뭐 언제 뭐 잔금 날짜를 잡으실 거예요? 그래 다 필요 없고 중개 수수료 얼마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유 저쪽에서 5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사장님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이 거래는 내가 만드는 건데 제가 사모님한테 돈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중개 그 도장을 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챙겨주시면 고맙죠. 그러면 그래서 얼마 주려고 하는 겁니까? 사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려고 그러대요. 그러면 한 2만 원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유 사장님 그건 좀 심하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얼마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10만 원 주셔야죠. 무슨 도장 한번 도장pap에 찍어가지고 한번 찍는데 뭐 10만 원이나 줍니까? 내가 이거 했는데 사장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만 원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이씨 그것도 안 쓰고 싶은데 그럼 5만 원 드릴게요 하면서 그래가 5만 원으로 중개하는 걸로. 어쨌든 세입자가 그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돈 벌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5만 원 쓰고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되게 풍요로운 거죠. 솔직히 5만 원 안 아까워. 10만 원 줘도 되는데 저는 중개사한테 이걸로 돈을 안 아끼거든요. 다음에 매도 물량도 있고 이러면은 처음에 이미지를 팍팍 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면은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네 인식이 되게끔. 근데 괜히 이거 주기 싫더라고 오늘은.
오늘 이제 계약서 적으면은 6월 6일 때 이제 잔금이 들어와요. 1,000만 원. 나머지 1억 7천은 이제 배당 받으면은 그때 이제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내 돈이 들어갔던 게 거진 회수가 되죠. 근데 주담무가 없잖아요. 이게 명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다음 물건도 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받았잖아. 시세가 1억 8천인데 본인이 받았는 건 1억 3천에 받았잖아요. 잘 받았는데 이게 마음고생을 하니까 다음에 입찰가 적는데 떨리는 거야. 낙찰될까봐. 명도해야 되니까. 그죠? 그게 심리적인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잘 명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다음에 입찰가 적는데 명도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사가 떴는 거는 이 사람이 단어 하나를 잘못 쓰는 거예요. 여기 제가 카페 만든 지 이제 한 달 더 가거든요. 네이버에다가 그 법원경매 2연타라고 한번 치시면요. 제 카페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실무반 교육생들이 낙찰 받아가지고 명도를 어떻게 하고 세를 어떻게 붙이고 이런 후기글 또 많이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교육생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지금 요즘 어떻게 일상을 살고 있는지, 지금 물건들을 어떻게 보면서 지금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경매를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카페를 만들어 놓은 목적은 예전부터 만들려고 했는데, 보통 카페는 카페장이 자기가 칼럼을 적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글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고 뉴스고 뭐 이런 건데, 그걸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하고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마당을 이렇게 장터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카페를 만드는 목적이었거든요. 여기는 직접 지금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한번 가입해가지고 한번 들어오세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강 주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정신적인 고통은 부자로 가는 성장통의 과정일 뿐이라고. 경매라는 게 그래요. 이 경매라는 거는 일반 물건하고 틀리게 이 경매 물건은 물건을 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팔 때까지의 정신적인 멘탈이 강하지가 않으면은 경매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경매예요. 경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 경매 배우러 왔는데 3차원 얘기가 뭐고 4차원의 얘기가 뭔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3차원의 세계에서 돈을 버는 방식이 있고요. 4차원에서 사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식이 있어요. 이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은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할애를 해가지고 육체적인 노동이 들어갔을 때 돈이 벌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그걸 가지고 적금을 하고요. 뭐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펀드를 하든지 아니면은 연금 저축을 들든지 복리시 저축을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해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자로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60세, 70세 되면은 내가 벌었던, 내가 모아놨던 이 돈 가지고 조금씩 빼먹으면서 앞으로 노후를 더 이렇게 지탱하면서 가는 거죠. 부자로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벌고 있는 수준에서 노후 때도 이렇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금하고 펀드하고 그리고 복리시 저축을 이렇게 드는 거지. 건강보험도 똑같아요. 4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자기의 시간을 안 씁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용하지.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산을 풀립니다. 그럼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3차원의 삶. 4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시간을 안 쓰고 그 3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과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풀려나가는 사람들을 4차원의 사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숨쉬고 있는 이 공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공간,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공간은 3차원의 세계인데, 근데 사는 방식이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4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했듯이 우리 실장님이 오늘 쉬는 날인데 서울로 가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자산을 위해서. 3차원에 사는 사람. 그러면 4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볼 때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진 보이시죠?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우리나라에는요 이건희.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을 사가지고 자기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테크에 들어갈까요? 그분들이 들어가는 재테크는
이런 것들이에요. 보험이나 연금주택이나 투잡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근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축이나 연금저축으로 해가지고는 큰 부자가 안 돼요. 저번 달에 그때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3차원으로 해가지고 내 자산을 불리려고 그러면은 이 조건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첫째, 맞벌이를 해야 돼요. 맞벌이에요? 그 지금은 기회가 있는 거야. 결혼했어요? 아니요. 잘 생각해봐. 이 맞벌이를 안 하면은 자산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애기가 없어야 돼요. 애기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야. 애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 사상 이상으로 빠져나가요. 애기가 없어야 돼요. 셋째, 생활금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버님하고 장모님하고 그 주위에 반경이 있어야 돼요. 아침 되면은 우리 본가에 가가지고 저녁에 잘 주무셨는지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회사에서 점심을 해결하겠죠? 저녁 되면요. 처갓집에 가가지고 오늘 하루 잘 보내셨냐고 인사를 하면서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이렇게 효자가 없어. 그럼 집은요, 잠만 자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이용해야 돼. 외식은요, 그 회사에서 회식하는 거, 그게 우리의 외식인 거예요. 그때 많이 먹어야 된다, 맛있는 거. 통신요금을 내가 기본요금을 해가지고 받는 것만 이렇게 하고 회사에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전기는요, 그 외장 배터리 있죠? 한 5개 들고 다니면서 회사에서 다 충전해야 돼. 그렇게 하고 물 같은 경우에는 1.5리터 한 개씩 들고 다니면서 회사 정수기 빼가지고 집에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하면요 10억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내보고 추잡다 그러고요. 힘들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행을 가겠어요? 여행 경비 깨지면은 그거는 이때 동안 앞에 있는 단계 다 했는 거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데. 왜? 지금 한번 오고 계시는데 미리 오케이. 예. 두 분 때문이야. 미리 예약을 하고 왔어야지.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은 모든 게 이게 다 도라미 타월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조건에 들어갔을 때 3차원의 사람이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투잡을 하지. 장사를 합니다. 커피숍을 하든지 빵집을 하든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 버는 사람들은 몇 없어요. 한 해에 10명이 장사를 하면요, 그 한 해에 8명이 나가 떨어집니다. 장사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지 장사 잘하는 건데 그걸 잘 몰라. 힘들고. 그러니까 장사도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4차원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뭐가 있냐? 주식, 그리고 부동산. 주식은 내 돈을 냈을 때 내가 힘을 안 들이고 내 시간을 많이 안 써가지고 벌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이 주식으로는 4차원에서 돈을 못 벌까? 왜 워렌 버핏은 주식으로가 돈을 벌었을까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세금이 많지 않으니까 단기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가니까 리스크가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내 원금을 생각하면서 또 단기 투자로 이렇게 들어가고 더 위험한 투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원금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을 3년 하고 4년 하고 5년 하는 거지. 이 종목에 3, 4년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잘 없죠. 근데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속성이 그래요. 내가 1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양도세가 얼마 정도 붙어요? 40%. 투기 지역에는 50%. 그러니까 내가 3천 정도 갭을 받다 그러면은 1,500만 원 남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해도 1년은 버티지. 1년 버티면은 그 양도세가 10에서 15%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면 내가 3천 정도 갭을 받다 그러면 못해도 2천만 원 이상은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 부동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두렵죠. 이 시기는 일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까? 못 사는 시기입니까? 저는 이 시기에 일반 부동산 못 사요. 겁나가지고. 정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시장입니다. 올해만 해도 48만 가구가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내년 되면은 40만 가구라 그러잖아요. 내후년에는요. 계속 앞으로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는 시장입니다. 가만 놔둬도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사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건설사는요, 괜찮은 입지에 있는 거나 건설사가 띄엄띄엄 이렇게 청약하지 지방 쪽으로 청약합니까? 그럼 이런 시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건설회사가 규모를 줄입니다. 그러면서 청약을 보류를 합니다. 이게 건설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그런데 지금 정책으로 눌렀잖아요. 양도세나 이제 보유세도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을 지금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경매는요. 경매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얼어붙었을 때 사람들이 안 살라고 하는 심리가 들어갔을 때 이때 시세보다 더 떨어뜨려가지고 삽니다. 본인 지금 1억 8천짜리를 지금 1억 3천에 샀다고 그랬죠. 그럼 1억 3천까지 떨어지겠어요? 1억 3천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손실을 보는 거예요? 손실을 봤어요. 1억 3천 되면 그때부터 내 원금인 거예요. 그럼 그 전에 1억 8천에 샀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데요? 5천원 손실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손실 보는 게 보이면 아예 그냥 매물을 걷어버려요. 안 팔고 말지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기가 좀 살아나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올랐어, 1억 9천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얼마나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우리는요? 6천을 번 거잖아요. 경매가 그런 거예요. 이게 속성이 틀린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경매는 돈을 버는 거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빚이 나는 게 경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매는요, 정신적으로 멘탈이 약하면은 경매를 하지를 못합니다.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다 만들어졌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싸게 사야 돼. 근데 경매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이 물건을 봤을 때 그때 내가 물건 고르는 그 시점에도 내가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내가 이 시세를 파악해가지고 매겨야 되고요. 그리고 입찰가 선정하는 것도 부동산 사장이 얼마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구입가를 내가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낙찰이 됐다 그러면은 그걸 내가 이제 명도하러 가야 돼요. 그럼 이 명도 대상자하고 만나면서 또 수많은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앉힐 것인지 아니면 내보낼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내 고민하고 정신적인 멘탈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내보냈어. 세가 남아있네. 이놈의 세가 잘 안 빠지네. 거기에서 또 정신적인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를 붙였어. 안 팔려. 그러면서 또 내 마음에 요동이 치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봤을 때, 이거 내가 지금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이 사람이 3천만 원 정도 못 받고 나가는데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세를 넣을 수 있을까? 지금 이 경기에 팔리는 거는 팔릴 수 있을까? 물건을 보는 그 순간부터 정신적인 고통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일반 물건은요? 일반 물건은 세를 붙여가지고 전세를 끼고도 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위치 좋은 거, 학군 좋은 거를 골라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이 경매라는 분야는 4차원의 세계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물건 보듯이 3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그 시선으로 4차원의 물건을 이렇게 보면은 경매를 못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정신적인 멘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죠. 그냥 경매하면은 쉽게 돈 버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건 볼 때 그때부터 우리는 정신적인 세계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건 볼 때 내가 심리적으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낙찰가를 선정했을 때 내가 여기서 돈 100만 원 더 적을까 말까, 그리고 내가 낙찰돼가지고 이 명도 대상자를 이렇게 만날 때 이 명도 대상자가 내한테 던지는 말, 근데 낙찰받고 부동산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부동산 사장이 그거 왜 그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 듣는 순간 또 지옥이야. 이 하나하나가 다 정신적인 멘탈이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경매의 고수로 가는 데에서 성장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이거 안 겪고 싶으면 컨설팅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컨설팅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음 물건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의지를 해야 되죠. 똑같아요. 우리 애가 지금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학교 가는 걸 되게 힘들어해. 옛날에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좀 늦게 일어나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그러면은 엄마 나 가기 싫어 그러면은 그래 그럼 가지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엄마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러면 바로 우리 집 사람이 등짝을 때려버립니다. 팡 때리면서 이 가시나가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어디 학교 안 간다는 소리가 나와? 늦게 일어났으니까 밥도 먹지 마! 하면서 이렇게 내보내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어린이집 때부터 그렇게 하든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부터 태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학교 가기 싫은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 가면은 그 규율인데 그 규율을 안 지키면 안 된대. 수업 시간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선생님 얘기를 다 들어야 되고 그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학교에서 내주는 그 과제 그리고 또 학교도 가는데 또 학원에서 숙제를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야. 친구 만나러 이렇게 가는 기분이었는데 학교는 뭔가 크게 무슨 짐을 얻으러 간다는 그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근데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회를 하는 거예요. 규칙을 알면서. 얘가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기겠죠. 그때부터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거야.
그때부터 사랑을 아니까. 중학교 들어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속상한 일이 생길 거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는 이 심리적인 부담감,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내가 대학교 가야 되나? 내가 대학교 나와가지고 내가 뭘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게 대학교를 들어가고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 뜻과 틀리게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내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키만 큰다고 해가지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마음고생하고 그러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내가 안 겪고 이렇게 어른이 되면 누가 됩니까? 대한항공의 조연아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런 과정을 안 겪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보면은 어른이 맞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른이 아니죠. 부동산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안 겪으면 안 돼. 이거를 겪어야지 부동산에서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정이 왔을 때 그냥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니까 경매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경매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보는 그 순간부터 정신적인 세계에 들어간다고. 육체적인 부분은 안 들어가요. 육체적인 노동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냐. 입찰서 있으면은 입찰가 적을 수 있는 요 힘만 있으면 돼. 적었으면은 요 앞에 있는 입찰 봉투 였는 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경매는 돈 봅니다. 육체적인 노동 부분이 안 들어가요. 물건 보는데 육체적인 힘이 들어갑니까? 입찰가를 적는데 내가 육체적인 힘이 들어가요? 낙찰이 돼가지고 명도하러 가는데 내가 무슨 물리적인 힘이 들어갑니까? 수리를 하면은 내가 수리합니까? 업자들한테 돈 주면 업자들이 수리하지. 부동산에 세놓으면은 부동산이 중개를 해주지 내가 중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파는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노동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노동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 정신적인 분야에서 들어왔는 여러분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물건 보는데 넘어져 버리고 입찰가 승정하는데 넘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강해야지 경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전부 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들어가야지 경매의 고수가 되고 경매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 경매의 고수라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창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되게 넓은 호수 같아요. 이 호수는 바람이 불고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막 요동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랑살랑 살랑살랑 이렇게 잔잔합니다. 그런데 물가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조약들을 들고 멀리 던지잖아요. 그럼 조약들이 떨어지는 그 수면에서 부딪히는 그 순간 호수가 막 뒤집히고 막 난리 나요? 퐁당 하면서 물결이 잔잔잔잔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고수들은요, 내가 이 물건을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사람들이 세놓기도 힘들어하고 평수도 커가지고,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되겠네.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최저가에서 조금만 적어가지고 시세차익을 크게 볼 수 있겠네? 고수. 근데 하수는요? 그래서 시세조사를 해요. 시세조사를 하니까 부동산 사장이 아유 여기는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한번 매물 내놓으면은 언제 팔릴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옆에 하나그린이 천세대가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매도자가 많지 매수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 이거 진짜 받으면은 마음고생 좀 하겠는데. 그러니까 돈 벌겠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지금 하면 마음고생 할 거니까 이 정도 차익만 나면은 공시기간이 길어도 이 정도 차익이 났으니까 나는 만족하지 뭐. 아니 근데 이게 낙찰이 돼버렸네. 낙찰이 돼가지고 이제 명도 대상자를 만났는데 이 명도 대상자가 나는 절대 못 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또. 나는 명도비 한 500만 줘야지 나갑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또 놀래. 누가 조약도를 던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나가지 마십시오 여기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하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대출을 내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쌓였던 요 노하우 뭐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대출도 그렇고 수리도 그렇고 새 놓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그게 고수의 마음. 고수의 창을 열어보면은 잔잔해요. 그때 막 깜짝 놀라가지고 파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막 호수가 뒤집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하수는요, 요거야 대야. 여기 이제 물을 담아놓으면 누군가 옆에 외부적인 게 와가지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얼마나 물이 막 뒤집히는 거야. 근데 이게 하수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이 하수의 마음은 막 요동을 치는 거야, 막. 뭐
또 부동산 사장이 여기는 잘 안 팔린다고, 막 이게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이제 내가 입찰가 선정하는데 얼마를 적어야 될지 내 마음속에 심적으로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근데 어떻게 적었는데 낙찰이 됐네? 그 안에 명도 대상자를 이렇게 만나니까 얘가 안 나간대.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얼굴 붉히면서 왜 안 나가는데요? 당신 집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파이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막 파바박 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한결같이 여기는 요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하면서 한두 군데 알아놓고 그 한두 군데가 전문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출을 내려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 대출이 안 나온대 당시 신용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 알아봤던 게 그 대출이 전부이냐, 이거 돈 어떻게 맞추지 하면서 버벅 떠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보면 또 있는데 대한민국의 은행은 5,000개가 넘는데 한 두 군데 알아놓고 그게 전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세놓는데 부동산 사장이 이런 거 왜 받았어요? 저 같으면 안 받을 건데 이 얘기에 막 잠을 막 설치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거실 나가지고 찬물 막 벌컥벌컥 마시고 막 이게 하수. 그런데 그 경험을 한번 겪잖아요. 겪고 나니까 어때요? 그 시기도 지나가죠. 그때 내가 좀 더 조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봤을 걸. 그때 내가 명도대상자한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던져봤을 걸. 그때 내가 부동산 사장한테 복비 외에 다른 걸로 하면서 더 빨리 한번 놓는 것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봤을 걸. 그 시기가 지나가. 그러면서 다음 물건 보면 또 참고하면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물건. 그 다음에 다음 물건 가면은 이 사람이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고수의 길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우리는 사람들의 말로 애가 어른될 때까지 겪는 성장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에서도 이 성장통을 못 겪으면은 고수가 되기가 힘들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회사가 받았는 물건으로 해가지고 사례 2개를 한 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얼마를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매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은 이런 유형의 2가지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걸로 참고해가지고 물건 받아가지고 명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경남 진주에 있는 이 편한 세상의 아파트예요. 여기는 25층 중에 5층이니까 저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수는 한 45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크죠? 평수가 큰데 저층이고, 여기는 지금 감정가가 2억 5,400인데 한번 떨어져가지고 2억 300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어요. 2013년부터 5년 동안 그대로 여기 살고 있었는데 요 소유자가 투자회사예요. 투자회사가 요 아파트를 한 5개인가 6개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뭔가 뭐 잘못돼가지고 대출 기회를 제대로 이제 변제를 못하는 바람에 경매로 나왔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한테 나머지 보증금도 이게 제대로 못 주고 그리고 뭐 어떻게 좀 빼주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심리적으로 압박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세입자가 주소는 여기 돼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호실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는 되게 잘 돼 있어요.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진주 시내가 요 밑에 있어요. 진주 시내에서 좀 외곽지로 오면은 여기에 좀 형성되는 신도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더 뒤로 가가지고 있는 아파트예요. 자, 어때요? 이거는 지금 평수도 크죠? 저층이죠. 진주에서도 외곽지에 또 외곽지에 있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받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최저가에서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툭 한번 던져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얻어 걸렸는 거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시세가 2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이분이 1,500에 70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대로 앉혀가지고 다시 1,500에 70으로 이렇게 재계약을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호실에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사를 시켰어요. 잔금을 아직 안 치렀거든요. 잔금 날짜가 월요일입니다. 근데 계약서는 다 적었어요. 월요일 때 잔금 치르고 그래서 이제 6월 6일 때 계약금 들어오면서 월세부터 먼저 받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1,400만 원 받거든요. 그때 배당받는 그 날짜에 나머지 1,400만 원을 이제 입금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를 다 적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월세는 1,500에 70이고요. 제가 여기를 구입했는 가격이 2억 500에 이걸 구입을 했어요. 2명 들어왔어요. 그 이름도 2억 400 얼마 이렇게 적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대출을 받는 게 80% 대출이 나옵니다, 여기는. 1억 6,400. 한 달 이자가 49만 원 정도 발생을 해요. 이율이 3.6%입니다.
요즘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이율이 높다 그러죠. 이율 안 높아. 2달 전에 제가 대출 냈을 때 4% 냈는데 대출 이율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우리는 이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매 물건이 더 쏟아지는데 이놈의 이거 이율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이자는 내가 갚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9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보증금을 다 회수했을 때 내 돈이 들어가는 게 2,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 수익은 대출 이자 갖고 21만 원 정도 남는 거. 그리고 시세 차익은 4,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1만 원이면은 1년이면은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연금저축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받아낼 수 있는 거. 2,600만 원 써가지고 1년에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지금부터 받아야지. 언제 60살까지 기다려가지고 이거 돈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해. 꼭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사람 같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쪽에 내하고 재계약을 했냐. 관리소 가니까 여기 안 산다 그러더라고. 어디 사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일단은 내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관리소장님한테 연락처를 하시니까 이 얘기만 전해달라. 나는 선생님하고 그냥 원만하게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여기 찾아왔는 거지 딴 의사는 없다. 이 얘기를 좀 전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왔는데 그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안 그래도 관리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뭐 재계약 의사를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죠. 제가 알아본 거는 이전에 80이나 아니 85 이렇게 알아봤는데 예전에 5년 전에 계약했던 것처럼 1,500에 70으로 사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이쪽에 거주 목적으로 이 집을 구입했는 게 아니고 저는 이쪽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 집을 산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조건에 만족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선생님하고 그냥 좋은 관계로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뒤에 이렇게 전화하니까 집사람은 나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이쪽에 일부 짐이 있고 그 작은 평수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 이사 간다 그러면은 그 짐을 또 옮겨야 되는데 짐 옮기면은 또 가구도 손상이 될 것 같고 애들 또 둘이 있는데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은 다 컸으니까 와가지고 명절 또 보내야 하고 하는데 저는 있고 싶은데 집사람이 좀 반대를 하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다면서. 이제부터는 이 경매 때문에 마음고생 할 일 없을 거라고. 제일 원칙이 내 집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마음고생 안 시키는 게 내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을 테니까 마음 놓고 그냥 사시죠. 그리고 뜻만 맞으면은 나중에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이거 사시면 안 됩니까? 앞으로 여기 10년 뒤에 살지 뭐 20년 살지 모르는데 그때 되면 제가 저렴하게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생각을 해본대. 그래 그 다음에 전화했을 때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걸 받았는 게 4월 23일 때 받았는데 한 5월 셋째 주 토요일 때 그때 내려가가지고 이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굴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웃으면서 아유 반갑다면서 꼭 몇 번 만났는 사람처럼 반갑다면서 제가 처음에 그냥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한 대로 제가 맞춰줄 테니까 선생님이 원하신 대로 그냥 사십시오 라는 그 얘기만 들어도 너무 기분 좋았다고.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었다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그 인테리어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봉고비어 같은 거 있죠. 그런 위주의 이제 그 프랜차이저 20몇 년을 그런 인테리어 건축 일을 하셨는데 프랜차이저를 하면서 인테리어 들어가가지고 그 가게 열게 해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돈을 못 벌었다 그러더라고.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조언을 해드렸죠. 선생님은 기술도 있고 성품이 되게 좋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분명히 자녀분들한테 큰 도움되는 아버지가 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좋은 얘기가 가니까 저한테 좋은 얘기가 들어오죠. 아유, 제가 고맙다면서. 제가 배당 받으면은 자기 집에 초대할 테니까 내 애기들하고 다 데리고 오라고. 거기서 이제 맥주 한잔하고 하면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1시간을 얘기했어요. 커피숍에서. 자기가 사업을 실패도 해보고 지금 돈도 이렇게 벌어보고 있지만 진짜 사람 만남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고. 앞으로 임대인하고 세입자 관계로 이렇게 만나지 말고 좋은 친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계속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인사를 듣고 이제 저는 진주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옆에 살고 있는 그 집은 공실이 되고요. 우리 집은 다시 찾는 게 드는 거죠. 이제 6일부터 월세 받으면서 그쪽에 나오는 대출이자 바로 상환하면서 이제 버티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좀 될 때쯤 되면은 그때부터 부동산에 다 그냥 내놓을 거예요. 다 내놓으면은 뭐 1년 안에는 뭐 연락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거는 여기는 잘 안 팔리는 지역이니까. 여기 해봐야 뭐 장점이 뭐가 있겠어요. 집 넓은 거하고 이편항이라는 메이커 있는 거 그거밖에 없지. 그리고 조용한 거. 아까 여러분들한테 기사 얘기를 했지만 첫 그 단추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끼워내서 명도는 틀려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악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악한 얘기가 내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악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한 얘기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나를 위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팥을 심으면은 팥이 자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콩을 심어놓고 팥을 나기로 기다리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언제 나가실 겁니까? 라고 얘기했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가 나오세요? 나는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저는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 만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버티다가 집행하는 그 순간 오면은 이사비 받고 나가면 됩니다. 그때 내가 월세 안 내고 관리비 안 내고 버티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또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니까 팥이 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던지는 이 콩이 좋은 콩이면요. 좋은 콩이 나오겠지. 내가 좋은 콩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나쁜 콩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멘트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던지는 그 말에 진실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내가 뭔가 가식적인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 사람의 눈에서 진실이 느껴져야 돼요. 그 순간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 좋은 친구가 없어. 나는 저번 주에도 만났는 친구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악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말하는 성향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너 원래 나쁜 놈이잖아. 네가 이렇게 하니까 경매당했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추임새가 그렇게 였잖아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본물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54제곱미터니까 33~4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는 저층이었는데 여기는 20층 중에 17층이에요. 층수 좋죠? 네. 로얄층. 메이크는 보성. 보성 알아요? 네. 대구는 건설업체 하면은 우방, 보성, 상용, 화성. 이게 대구의 주축인 아파트 건설회사였단 말이에요. IF 때 그때 존재했던 기업인데 그때는 호반하고 부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호반이 프로지오를 살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그 뉴스 나왔을 때 호반이 프로지오를 산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요. 저도 지금 호반 살고 있거든요. 와, 나 천재라 생각했어요. 이거는 두 가지 다 잡는 거야. 안 사도 인지도가 올라가고요. 사면은 그만큼 재개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 사도 얘들은 그만큼 9시 뉴스에 광고가 다 나왔는 거야. 이런 공짜 광고가 있어요. 전국으로 다 보여주는 거. 그게 뭐 MBC만 보여주나?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천재다. 이렇게 홍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런 회사가 지금 이렇게 컸잖아요. IMF 때 다 망했는 회사예요. 보성하고 우방하고 상용하고 이런 것들은. 그때는 전국구에서 전국구.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이커가 없는 거지. 그걸 내가 잡았는 거야. 여기는 감정가가 2억 5,500인데 지금 시작하는 가격이 1억 7,800입니다. 세입자가 없어요. 소유자가 살고 있지. 그리고 위치를 보시면은 범어동에서 살짝 뒤로 빠졌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내년 되면은 요 코롱 하늘채가 요 앞에서 이제 입주 물량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도 좀 뒤로 빠지고 아파트도 오래됐고 앞으로 이쪽에는 입주 물량도 기다리고 있고. 수성구니까 대출이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봐야 40% 아니면은 30%. 그러니까 이 수성구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돈이 없으면은 내가 아파트 구입이 힘든 시장.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경쟁을 많이 안 하고 살 수 있는 시장.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사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돈이 많이 있어 보입니까? 별로 없어 보입니까? 많이 있어 보여요. 그 오해입니다, 오해. 저는 돈이 잘 없어요. 이 통장에 항상 돈이 모자라. 돈만 생기면 집 사는 걸. 통장에 돈 있는 꼴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은 뭐 통장에 돈 있는 거 보고 흐뭇해 하잖아요. 저는 돈이 있으면 불안해. 돈을 써가지고 다른 집을 사야 돼. 그런데 돈이 없는데 여기에 내가 지금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냐면은 2억 2천에 적었단 말이에요. 50%라고 해도 1억 1천은 있어야 되잖아요. 내 통장에는 1억 1천 없는데 기껏 해봐야 내가 들고 있는 거는 해봐야 뭐 3, 4천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집 사지 마. 네가 갖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집을 사면은 그거는 투기꾼. 그러니까 투기꾼한테도 돈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집이 없다 그러면은 대출 70%까지는 내줄게 라고 하는 게 이 정부. 근데 나는 집은 많은데 그러면 누구한테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국민들의 주담보를 우리가 조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사업자는요? 사업자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사업자로 받으면 되겠네. 그러면 대출이 80% 나오겠네요. 그래서 대출이 80% 나온 거예요. 투기 지역인데. 2주 전에 받았던 그 노원구도 83% 이렇게 대출을 내준다 그러더라고. 아니면은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전세 껴가지고 주담보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임대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는 방법. 그러니까 이 대출을 사업자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혼을 하면은 남남이니까 거기에서 대출이 나오겠네. 근데 이거는 지켜보니까 안 좋은 방법. 진짜 서류상에 이혼하니까 진짜 이혼을 하더라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방법. 순리대로 사세요, 순리대로.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려고 하면 이 정책에 맞춰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안 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환경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3차원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 통장에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고요. 지금은 대출 규제도 들어가고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돈을 법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3차원으로 봐가지고 돈 버는 시장이 아니라니까 4차원의 생각을 해야지 돈을 버는 시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결혼 생활하고 이제 어렵게 시작하는 친구들,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회사원으로서 이 사는 방식에서 조금만 이 원에서 나오라고. 나오면은 다른 세상이 보일 거라고. 이 원에서 나오면은 뭐 죽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월급 받는 회사원들이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조선으로 이렇게 따지면요 그 양반집에서 노비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신부는 노비인데요 머리가 똑똑해.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도련님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머리 똑똑한 이쪽에 하인이 있어가지고 걔한테 들어와가지고 청자문을 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 따지 하는데 엄마가 마당을 지나가면서 아이고 내 새끼 공부 잘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바깥에서 놀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깨우치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성인이 되면요 그쪽에 종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걔한테 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집사라고 하죠. 이 종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집에 있는 가산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글도 알고 부지런하고 이러니까. 근데 신분은 못 벗어나는 거야. 근데 이 도련님이 나중에 커가지고 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을 살려줬네. 김집사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기와집 2채 정도 살줄 테니까 요거 가지고 편하게 노년을 보내. 그리고 이 노동문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떼줄게 하면서 이렇게 떼가지고 저쪽에 하루에다가 던져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노비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님, 내가 여기 떠나면 어딜 떠난단 말입니까?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김기사, 그게 아니고, 이제 편하게 살아라니까? 당신은 이제 평민. 편하게 살아. 아니, 마님, 저 버리지 마십시오. 막 우는 거예요. 얘들아, 내쫓아라.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돈도 있는데. 걔가 어디 가는지 아세요? 다른 양반집에 가가지고, 저 좀 일 좀 시켜주십시오, 마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똑같죠? 그렇게 40년 동안 회사 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그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이익을 줬는 일을 했으면 됐지. 회사 그만두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뭐 해요? 경비하러 가잖아요. 예. 3차원에 사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동료들이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라. 네가 준비해가지고 생각이 바뀌면은 네 자녀들도 4차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내가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는 돈 버는 거다. 근데 진짜 힘든 건 애 키우는 게 제일 힘들더라. 애는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근데 돈 버는 건 정말 쉽더라.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하면 쟤는 4차원의 애라면서 말하는 거는 되게 비현실적이지 않냐면서 저 4차원의 세계에서 얘기한다면서 맞아. 내가 4차원의 얘기를 했는 거예요. 수성구는 대출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지라고 하면 그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는 거야. 통장에 있는 돈만 보고 아니면은 대출 내면은 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3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6명이 들어온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수성구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은 못해도 15명, 16명이 들어오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이 오래됐으니까 외곽지니까 그러니까 6명이 들어왔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적는 가격도 보면은 2억 2천에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낙찰이 됐잖아요. 강의한다고 매물 훑어봤는데 수리를 안 해도 2억 7,500이라 그러면은 내가 수리 안 했을 때는 2억 8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했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더 받을 수도 있겠지.
제가 이걸 받았는 게 언제냐면은 3월 21일 때 받았습니다. 잔금 치르는 게 언제냐면은 4월 27일 때 치렀어요. 이거 받고 나자마자 우리는 바로 명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물론 뭐 제가 안 가고 우리 팀장님께서 다 하셨지만, 애가 이쪽에 초등학교 다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고. 6식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34평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쪽에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만나고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 전화하면은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보내면은 문자 답장도 없고 씹어버리고. 그러면 전화 안 받고 문자 안 받으면은 전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합니다. 문자도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문자에 뭐라고 보냈냐면은, 선생님 그때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연락을 안 받습니까? 저는 선생님이 여기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생각하셔야죠. 애들 초등학교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또 학교 바뀌면은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사모님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생각하셔야죠. 지금 이렇게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하고 재계약하시죠. 또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잔금 치를 때, 선생님 이제 할 수 없네요. 제가 이만큼 했으면 저는 사람으로서 도리는 다 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래도 지금 이 문자를 씹겠죠.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잔금 치르면서 법원 가서 강제 집행 신청하고 왔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결과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선생님이 만드신 것 같네요. 법원에서 강제 집행 서류가 나가면은 꼭 받아 주십시오. 안 받아? 편집 받으면 그게 확정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안 받아. 두 번째 보냈을 때 안 받아. 세 번째 보내니까 또 안 받아. 야간 송달로도 보내고 주말 때 해가지고 송달로도 보내도 안 받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공시송달을 보냈죠. 공시송달은 대법원의 게시판에 딱 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든 안 보든 이거 받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시송달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강제 집행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로 보냈죠. 연락이 왔는 거예요. 잔금 치르고 이제 한 달쯤 됐을 때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예전에 그 계약했던 그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는 거예요.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아유 연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그분이 대뜸 우리 팀장님한테 상욕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미안하다 그러고, 저희 대표님은 마음을 지금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좀 바꿔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기가 또 보고가 들어오죠. 안 된다 그랬죠? 나는 여기 강제 집행해가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놓을 마음을 이제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찾아온대. 우리 회사 주소를 아니까. 찾아오면 안 되는데, 다시 전해가지고 내가 전화한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죠. 이분이 대뜸 전화 받자마자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되게 뭐라 했죠. 이 전화가 마지막이니까 앞으로 여기 찾아온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괜히 우리 사무실 분위기만 어수선해진다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봐주면은 그 약속 무조건 지킨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확정이 떨어지면요, 법원에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가지고 그 짐이 얼만큼 있는지 열세공하고 이삿짐 센터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짐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적을 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적서를 내면은 이제 판결이 나면은 한 달 정도는 걸려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어차피 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얘기했죠. 애기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면은 내 마음도 편치가 않다고. 근데 당신 생각하면은 일말의 가치가 없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한 달 정도는 더 시간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진행은 절차는 계속 밟을 거라고. 근데 거기에서 한 개라도 뭔가 어긋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나는 바로 집행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6호 살 때 80만원 그때부터 월세가 발생할 거라고. 그 조건에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까 아 고맙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조건 맞추려고 노력하겠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강제 집행을 절차를 밟고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집행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서 있으면은 집행관이 여기 법조문을 외워. 그 밑에 누구인지 알아요. 쪼그려가지고 열세공이 문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34평에 이삿짐 센터 오면 몇 명 오겠어요? 예? 법원에서 집행하는 거는 12명, 13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2시간 안에 집행이 끝내야 되거든. 그것도 법이에요. 그 밑에 사다리 차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요. 계단에 12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자, 2018년 6월 며칠부로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강제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밑에 있는 녀석을 땅 그러면 문 열리자마자 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 열어가지고 바로 진 빼기 시작해요. 그냥 담고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집단에는 자존심 지킨다고 야 이 새끼들아 뭐 어쩌고 얘기하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내 가슴도 지금 타들어갈 것 같다고. 왜 그랬어? 왜? 그동안 이거 문자 보세요. 이거 문자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선생님 때문에 이런 거 된 거잖아. 그러면은 걔가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명분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뭐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멘탈이 나갔냐? 멘탈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해도 나는 한 200만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행 단계까지 오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두 손을 듭니다. 이제는 이제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니까. 명분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내한테 되게 공격적으로 나와요. 근데 명분을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적인 부분에서 누가 이렇게 싸워서 이기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좀 내가 깎았다 하는 게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멘탈이 약하면은 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문자 안 오는 게 얘가 무슨 정신적으로 핵이 강하죠?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전화하면은 내 속마음을 드러낼까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싸움에 들어가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4차원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3차원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니까. 정신적인 면에서 되게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또 벌써 나는 마음에서 내려놨어요. 얘는 7월 4일까지도 약속을 안 지킬 사람. 그러니까 월요일 때면 6월 4일이거든. 천만 들어와야 되거든요.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양동이를 들고 있냐 아니면 큰 호수가 들고 있냐에 따라서 평온함이 틀린 거예요. 이 분야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멘탈이 강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부분이 고통스럽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한다고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또 시장은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우겠다고 마음먹었고 경매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은 물건을 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부분이 계속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이 끝나가지고 다음 물건을 받았을 때 명도가 들어가잖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다음 명도도 틀려지고 또 그 다음 명도도 틀려지고 그 다음 명도도 틀려집니다. 다양한 명도 대상자를 만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를 붙이고 다양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팔고 내가 차익을 남기고 돈을 번다 그러면은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매의 고수로 가는 길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통은 여러분들이 피한다고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장통을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경매를 안 하시면 돼요. 일반 물건 다 만들어졌는 거 취급하면 돼요. 갭 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경매라는 거는 그런 갭 투자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 경매라는 분야는 그런 거예요. 육체적인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노동이 들어가는 게 바로 경매라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개를 해결하고 두 개를 해결하고 세 개를 해결했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4차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내 시간에 내가 주인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 구성원이 다 하나같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구성원으로 다 있는 거지. 그런데 한번 되새겨보세요. 내 삶이 내가 주인인 건지. 그래가지고 경영학과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요. 내가 주인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방식을 안 가르쳐. 회계에 대해서,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지. 그러면요. 4차원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거는 교과서에도 없어요. 근데 한 번씩 책을 보면 그런 게 나와. 거기에 대한 고발하는 사람들, 세상에 대한 시스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매라는 거는 이 도구만 제대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를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 거야. 이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은 아까 신문기사에 받는 것처럼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경매라는 거는 되게 날카로운 명검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검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 명검이라는 거 그 검을 깨버리면서 그 사람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명검이라는 건 이 날이 되게 날카롭기 때문에 잘못 내가 이거 사용하면은 내 몸을 다칠 수도 있어요. 이 명검이라는 거는 무겁기도 되게 무거워. 체력이 안 되면은 이 명검을 들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면은 그 사람이 오래 살까요? 빨리 죽을까요? 장비 같은 애들, 여포 같은 애들, 간호 같은 애들 와가지고 되게 검정해 보인다면서 내놔라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 집 가봅니다. 그러면 죽어라. 그래서 쫙 잘라버려. 그래서 그 검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지 10년 동안 검법 수련을 막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제 도인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 도인이 검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심신수련에 들어가겠죠. 검에 대한 그 이치를 깨닫게 해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인 힘을 기르고 검법을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그냥 밥원 달라 살았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정도의 힘을 기르고 검법을 배우고 심시수량이 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느리는 장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경매라는 거는 그런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이 경매라는 개념부터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경매로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경매는 처음에 내가 물건을 봤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세조사도 해야 되고, 이게 내가 시세조사 해가지고 입찰가 승인해가지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안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좋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웃으면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팔 때까지 모든 게 정신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을 배웠는데 정신적인 부분을 못 배운다 그러면은 위험한 거예요. 법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벌써 변호사나 법무사가 벌써 돈을 벌었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경매로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돈을 버는지. 경매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명도를 해도 무조건 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시세조사가 안 되니까 감정가가 시세인 줄 알고 입찰가를 선정하려고 그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여유와 4차원의 세계에서 성공하시려고 하면은 많은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자 마인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제 유튜브 말고도 되게 훌륭한 강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한번 지켜보고 여러분들의 마음 수양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 시간이 주인이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